그까짓 한국 무기 이제 필요 없다. 사람 목숨이 죽어가는데 그놈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니 뭐니만 하루 종일 떠드는 속좁아 터진 것들.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북한 도와준 것만 알고 한국 도와준 것은 아무도 모르는 바보들. 우리 때문에 기술 발전 이룬 것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한국인들. 여기 한 우크라이나 연구실에서 웬 연구원들이 화가 잔뜩 나서 씩씩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 일침을 가하자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현재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글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연구원에서 일하는 안드레이라고 합니다. 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로 군사기술이나 무기체계와 관련해 국방부나 군사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매우 황당하고도 허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죽기 살기로 나라를 지켜왔었고 우리의 희생과 투쟁은 매일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리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과거에 그들에게 우리 연구원들이 많은 기술을 전수해 주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실 제가 국방부 산하에서 이렇게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오랫동안 기술자로 그리고 연구원으로 살아왔죠. 저는 과거 유즈노에라는 설계국에서 미사일을 설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당시 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설계도와 엔진은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설 위력을 가진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체는 저에게 과학자가 아닌 나라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심어주기도 했죠. 당시의 유즈노에는 저에게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참고로 유즈노의 설계국은 소련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까지 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설계국으로 그 우수성은 당시 군사 및 우주 개발의 핵심에 자리한 기술적 혁신에서 비롯되었으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즈노에는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즈노에는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독보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R-36 미사일은 강력한 추진력과 정확성으로 당대 세계 최강 ICBM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무기는 냉전 당시 미국과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유즈노에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과이기도 했죠. 유즈노에는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도 아주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2013년 한국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나루호의 1단 로켓이 바로 우리 우크라이나 유즈노의 설계국이 설계한 제니트 엔진의 개량형이기도 합니다. 많은 한국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처럼 유즈노에는 단순한 무기 설계국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군사기술과 우주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또 이를 전파한 혁신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그렇게 유즈노의 설계국에서 밤낮 없이 일했던 시절, 저는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연구원으로서의 사명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자 상황은 급변해버렸죠. 제가 알고 있던 일상도 다른 색깔로 변해갔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설계하는 일은 줄었고 군사력이 크게 축소되는 현실 속에서 저의 설계도는 점점 쓸모를 잃어갔어요. 한때는 군사와 우주기술의 중심에 있던 유즈노의 설계국도 예산이 줄고 더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으로 몇몇 연구원들이 넘어갔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경제적 위기가 깊어지면서 연구원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일이 빈번해졌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개발했던 기술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저희가 설계한 미사일들과 발사체들은 이제 먼 과거의 유산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사력이 축소되고 예산도 빠듯해지면서 연구소의 분위기도 차츰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둘씩 흩어져 갔고 새로운 설계도도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중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마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핵탄두와 ICBM 등을 러시아에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이 바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내용이었는데요. 강대국들이 영토를 지켜줄 거라며 평화를 약속했을 때 그때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영토를 굳건히 보장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믿음은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의 현실에 다다르니 그때의 결정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약속들은 무력했고 제 조국은 끊임없이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자주와 그 약속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도 머릿속을 스쳤는데요. 한창 나로호 프로젝트로 한국과 협력하던 때가 떠오르면서 그때 만났던 한국 연구원들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죠. 그들은 우크라이나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였죠.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동쪽에는 일본이 버티고 있었죠. 특히 북한이라는 같은 민족이지만 언제 핵을 사용할지 모를 위협이 바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나로호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한국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겪는 안보 불안과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자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힘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었어요. 특히 주변 강대국들 속에서 자국의 독립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주 개발을 통해 자립적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목표와 강한 결의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또한 그들의 대화 속에는 단지 우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자국의 방어와 독립적인 기술을 확보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그 의지가 얼마나 절실한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의 노력이 마치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나로호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전해준 기술이 그들에게 우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했죠.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성취감은 단지 과학적 성공을 넘어 자국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과의 협력으로 얻게 되었던 보람은 제가 연구원으로서 평생 느껴온 자부심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듯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주성을 지킬 힘을 되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한국과 함께한 시간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현실은 그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연구소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은 제안은 조건부 휴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이 내놓은 제안은 휴전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었죠. 트럼프가 이번 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명목 아래 전투 중인 우리에게 안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종용하는 것을 지켜보며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부터 제 분노는 식을 줄을 몰랐어요.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조국을 앞에 두고 미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듯한 트럼프의 제안은 저에게는 마치 두 번째 배신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또다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떠오르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엔 그들이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켜주겠다고 했던 말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강대국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그 약속을 깨뜨릴지, 얼마나 그 약속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이제 와서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던 건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한동안 우리 연구소 회의실은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모두가 비슷한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죠. 이제 더는 강대국의 약속에만 기대며 지낼 수 없다는 불안이 공기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잃을 것도 없어요.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선택지라고는 우리가 직접 자주국방을 이루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길밖에 없겠죠. 강대국들의 말에만 기대고 있다가는 언제까지고 같은 상황만 반복될 겁니다. 그 말에 동료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게 핵무장을 말하는 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자주국방을 강화한다 해도 서방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용납할 리가 없을 텐데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시선을 동료에게 돌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죠. 그들의 약속에 다시는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이미 느끼고 있었던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약속에 배신당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믿고 핵을 포기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죠. 영토를 보장해주겠다는 그들의 약속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이어서 우리를 본격적으로 침략하는 순간 힘을 모두 잃었어요. 결국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주국방이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연구실에 있던 동료들이 제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저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잃을 건 이미 다 잃었습니다. 핵을 개발해서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유준호의 설계국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만들어온 기술력, 그건 과거에도 우리에게 자랑이었고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동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던 진실이었을 겁니다.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점점 자주국방, 그리고 핵무장이라는 결단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선거 공약과 여러 발언들로 인해 마음이 복잡했던 건 맞지만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재무장에 대해 정당한 주장이라고 언급해준 것 하나만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죠. 트럼프 후보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오픈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은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해줬다기보다는 자국, 즉 미국의 이익과 군사적, 경제적 계산에 따른 발언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을 해도 좋다는 그의 주장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한 동료가 나지막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들도 모두 자주국방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그의 말에 저는 잠깐 생각에 빠졌다가 자연스레 한국과의 과거 협력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북쪽에 핵을 가진 북한이 있고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나라였으며 저 또한 나로호 프로젝트를 함께할 때 한국 연구원들로부터 그들의 안보 고민을 자주 듣곤 했죠. 맞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도 그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상당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의 방어와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제 말이 끝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과거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로호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함께 일했던 이야기를 꺼내자 한 동료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우리가 그렇게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줬지만 전쟁이 터졌을 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 주일 대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는 게 문제라고 하던데 사실 야스쿠니 신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더러
그 대사의 행동이 우크라이나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저 무기 지원을 해주기 싫은데 괜히 그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선전하지 못한 데에는 한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몫한 것 아닙니까?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에 은근히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서서히 번져나가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들에게 전수한 기술은 협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역시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언제나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고 북한이라는 핵 보유국의 위협이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무기 제공을 하지 않은 것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인 제공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포탄을 지원해준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해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교에서 대사의 행동은 종종 국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일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단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외교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 말을 듣던 동료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대부분 이 의견에 대해 큰 반발은 없는 듯 했고 그 분위기 속에서 한 동료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때 한국 연구원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통해 그들의 절박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나로호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한국 연구원들은 자주성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북쪽에 위치한 핵 보유국 북한, 그리고 그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저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한 것은 우리와 그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죠. 우리가 한국에 기술을 제공한 건 상호 이익을 위한 일이었고 우리는 그 대가도 충분히 받았죠. 한국이 이뤄낸 우주 개발의 성과는 단순한 과학적 성취를 넘어 자주성을 강화하고 자국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성과는 단지 기술 덕분이 아니라 자주성을 키우고 미래를 개척해 가려는 그들의 노력과 의지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주 국방의 길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물론 나로호 발사체가 자주 국방을 위한 무기 체계는 아니었지만 한국이 우주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자주 국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로호 프로젝트는 외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이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과 국방 기술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묵묵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위해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나로호 프로젝트에서 함께했던 한국 연구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과 나눈 대화 속에는 우주를 향한 꿈뿐만 아니라 자국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한국이 보여준 열정과 절박함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 또한 자국의 안보를 자주적으로 지키기 위해 강대국들의 협상이나 안보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우크라이나처럼 한국 역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약속에 의존하며 방어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들도 북한이라는 핵 보유국과 맞서면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을 이미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언젠가 핵무장을 고민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 역시 주변의 강대국들과 핵 보유국 사이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국의 힘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약속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듯 한국도 그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동료들은 조용히 제 말을 곱씹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아마 핵무장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북한이라는 핵 보유국과 맞서며 주변 강대국들이 제각각의 이해관계로 그들을 흔들고 있는 상황을 매일 마주하고 있어요. 한국도 이제는 자주 국방을 위해 강대국들의 지원이나 약속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을 것이고,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바도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연구원들과의 경험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들만의 자주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도 언젠가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지금처럼 주변만 살피며 주저하기보다는 독립적인 힘을 가지려 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여전히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하며 연구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한 나로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느꼈던 작은 보람과 자부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우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을 열었듯 우리 역시 이제는 단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눈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또한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했던 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자국의 힘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걸어온 길이 곧 우리에게도 필요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역할에서든 제 몫을 다하겠다고. 삼성이 인도 노조 무서운 줄을 모르나 봐. 이번 기회에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 현재 인도 남부 첸나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가전공장에서 역대급의 대규모 시위가 무려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수백 명의 인도 직원들이 구금까지 되는 등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한명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라는 이 교수의 글은 최근 인도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문을 번역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라비 샤르마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인도 첸나이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다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요즘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부터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인도에서는 한국 제품이 가전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 제품이 그중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한 뉴델리, 뭄바이 등 대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어 한국인을 만나면 한국어로 친근하게 인사하기도 하죠.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약 15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시장인 인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가전 이외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은 인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죠.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 내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 첸나이에 위치한 삼성전자 가전 공장에서 현지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면서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겨버린 것인데요. 저는 최근 일어난 이러한 첸나이 삼성전자 가전 공장의 파업 소식을 듣고 연구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학과 교수로서 저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고용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인도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뉴스와 함께 소셜미디어에서 삼성 공장의 파업 현장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 깃발이 어지럽게 나부끼는 가운데 수백 명의 노동자가 공장 출입구를 에워싸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시작되었고 이 사건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수천 명의 노동자가 붉은 깃발을 휘두르며 공장 정문 앞을 점거했고 경찰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더군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첸나이의 불길이라는 제목을 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혀를 찰 수밖에 없었죠. 저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까? 단지 삼성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시위였을 텐데 마치 혁명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컸고 현장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저는 이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파업 배후에 다른 정치적 세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과 연계된 노조가 이번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거든요.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한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정부의 입장과도 충돌하게 되고 인도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밀며 사진을 넘길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왜 이토록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 삼성 측의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2배로 올려달라는 그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도 실행 불가능했을 뿐더러 인도 경제와 일자리 시장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수년 전부터 경제 불균형과 노동 환경 문제를 연구하며 인도의 발전에 대한 열정을 품어왔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1위, 젊고 활기찬 노동력을 보유한 인도가 제대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 저에게 이번 삼성 공장에서의 파업은 인도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과거 첸나이에서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던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노동력을 기대하고 공장을 세웠고 이는 지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죠. 삼성 덕분에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고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노동자들의 기술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첸나이 삼성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생활 수준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죠. 삼성이라는 기업으로 인해 수백 수천 가구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과연 세계적인 기업 삼성답다 싶었죠.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제 연구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해 제가 집필했던 여러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논문의 첫 장을 펼쳐보았죠. 그 논문은 인도의 경제적 기회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인도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제가 쓴 모든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저는 중얼거리며 논문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인도 경제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광활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노사 갈등과 급격한 임금 상승, 비현실적인 노동 조건 요구는 오히려 인도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문 속 문장들이 최근 현실과 그대로 맞닿으며 차갑게 다가왔죠. 저는 손가락 끝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피로를 달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참고로 실제 인도에서 정해진 최대 노동시간은 주 6일, 총 48시간입니다. 삼성도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근무 시간을 주당 13시간 줄이는 동시에 월급은 2배로 올려달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첸나이 지역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의 임금을 삼성으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데 말이죠. 또한 이들은 현재 인도 기준으로 충분한 휴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급 휴가를 더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보면 1년에 한 달 이상을 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직원이 사망했을 때 그 자녀를 의무적으로 채용해달라는 등의 요구도 함께 내걸었더군요. 여러분들은 이런 요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인도 기업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인도 직원들이 어디서 무얼 보았는지 혹은 어디서 무얼 듣고 왔는지 몰라도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삼성 본사에서도 이런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던 중 결국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첸나이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 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도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삼성전자는 인도 내 최대 전자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로 수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삼성의 철수는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삼성의 떠남, 인도 노동자들의 자업자득인가, 외국 기업들의 철수, 메이드 인 인디아의 몰락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불안감을 조성했고 외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크게 가지면서 이 사태는 인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앞으로 인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푹푹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 인도 정부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경제장관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삼성과의 협상을 통해 어떻게든 공장 철수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경찰이 노조를 강제 진압하고 주요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에 이르렀죠. 불법 시위 혐의로 수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되었고 일부는 결혼식장 같은 임시 구금시설에 격리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미 삼성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아버렸죠. 대체 사태를 왜 이렇게 악화시켜가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인도 정부와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며 공장을 유지해왔지만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회사의 입장도 한계에 다다른 것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인도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복지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고 있었으며 성과에 따라 추가 보너스도 지급하고 있었죠. 또한 회사가 좋은 실적을 올리면 그에 따른 혜택을 직원들과 공평하게 나누는 체계도 갖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안전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매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작업장의 안전시설 역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인도 회사 중에는 이런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작업 중에 부상을 입은 직원에게 삼성전자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해 주었다는 얘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삼성전자가 직원의 복지와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직원들을 챙기는데도 노조가 더 많은 유급 휴가와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니 삼성 측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인도 정부의 강압적인 진압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강경 진압은 일시적으로는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현지 노동자들의 반발심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우리를 압박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식의 저항심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 전자 제조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다른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삼성의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인도 전체 전자 제조 산업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 자명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도경제연구소에서도 성명을 통해 삼성의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인도의 전자 제조 산업의 주도권을 튀르키예나 베트남 같은 국가로 넘길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내 언론들도 점차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를 비난하기 시작하더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다. 더 많은 혜택을 원하다가 일자리 자체를 잃게 생겼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죠.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인도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했던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밀어붙이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만약 삼성이라는 대형 기업이 정말로 철수를 한다면 이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동자들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조 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재개하려 하더라도 이미 회사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으므로 상황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였죠. 삼성은 튀르키예 공장으로의 이전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첸나이 공장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의 자부심이며 세계 전자산업에서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혁신은 한국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기업이 인도에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씁쓸했어요. 또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인도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대처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권리 사이에서 미리 균형을 맞추지 못한 탓에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도 인도가 외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제 인도 정부와 노동자들은 이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그리고 무너진 경제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경제학과 동료 교수들과의 저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335 모여 최근 경제적 이슈와 연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최근 첸나이 삼성 공장 파업 사건으로 넘어갔죠. 라비, 이번 파업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이번 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동료 중 한 명이 술잔을 들며 제게 묻더군요. 무시할 수 없지. 삼성전자가 인도에 들여온 자본과 기술을 생각해봐. 만약 그들이 이곳을 떠난다면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지도 몰라. 그리고 그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죠. 그러자 또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도 이해는 돼. 그들도 가정이 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야.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건 아니지. 주당 근무 시간을 그렇게 확 줄이고 급여를 2배로 올려달라니. 그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이야.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다른 세력이 있어. 저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동료들과의 논쟁이 그리 즐겁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눕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첸나이 공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단순히 노동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까 제 동료의 말처럼 그들 역시 생계를 위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급여를 바라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파업을 주도하는 강성 노조와 그 뒤에 있는 정치적 세력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도 공산당과 연계된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부추기며 마치 기업과 정부를 협박하는 도구로 그들을 이용하고 있었죠. 그들은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후폭풍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저는 당시 인도에 투자하려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에서 저는 인도의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광활한 내수 시장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도를 기회의 땅으로 여겼고, 이러한 인도의 홍보 노력 덕분에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며 유치한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씩 인도를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도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 때문에 말이죠. 저는 마치 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느낌에 최근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로 향하는 길의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라. 삼성은 착취를 멈춰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더군요.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인쇄된 전단지를 건넸어요. 전단지에는 노동자 착취를 멈추고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교수님도 저희를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한 젊은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함께 간절함이 서려 있었죠.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가 파업 현장에서 본 노동자들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 그들도 자신들만의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들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들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 이상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교수님. 우리도 단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학교로 향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노동자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이토록 과격하게 변질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선택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 저는 곧장 연구실로 향했고 책상 위에 놓인 인도경제 성장 보고서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성장 그래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실업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죠. 만약 이번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지금의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제 의견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글을 통해 저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 모두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인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경고하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고 싶었죠. 사실 경제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해봐야 제가 쓴 글이 인도의 주요 경제지나 기사에 실리는 것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의 경제가, 그리고 저의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결말이든 그것이 인도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인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